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박찬수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오늘 새벽에 아주 메가톤급 사건이 터졌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윤한 두 후보의 단일화의 의미와 이것이 선거 막판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예. 하루 앞두고 야권 단일화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권 단일화는 이제 정말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예, 그런 이제 맞습니다.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기자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먼저 좀 궁금해서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이런 극적인 타결이 가능했던 원인, 핵심 뭐 그 요인은 어디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도 어제 TV 토론을 볼 때까지만 해도 단일화가 이루어지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네. 오늘 아침 제가 6시쯤 일어났는데 휴대폰으로 뉴스 서치하다가 저도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졌느냐라는 건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열흘 전에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깼었고 지금 합의한 그 내용이 열흘 전에 이미 합의가 됐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갑자기 깼다가 왜 다시 어제 안철수 후보가 먼저 그 제안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단일화를 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어쨌든 지금 한 자릿수 숫자의 지지율로 계속 대선을 가느니보다는 지금 드랍하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은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오늘 그 두 사람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 저는 가장 그렇게 인상 깊었던 단어가 네. 안 후보가 그런 얘기했고요. 실행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행력이요? 실행력.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랍해갖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실망하셨겠지만은 앞으로 실행력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다고. 그 얘기는 윤 후보가 집권하면은 정부에 들어가서 자기가 네. 정부 정책 실행을 통해 갖고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실행력, 그 앞에 부분에 보면 행정경험, 국정경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한 10년을 했는데 국회에서 법안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봤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하, 저게 바로 DJP식 협상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DJP식 협상이라는 게 결국은 JP가 그 어떤 집권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DJ와 함께 함으로써 공동정부를 구성한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대로 가면 뭐 명확한 거는 3등 아니겠습니까? 네. 4등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2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사실은 이제 3등으로 완주하면은 완주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실리도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거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기약하는 한 5년 뒤쯤을 기약하는 선택을 하고 네. 그동안에 국정에 참여해서 뭔가 본인의 실적을 쌓아서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를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게 네. 4일 만에 이렇게 유턴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뭐 3월 1일 날 보면 또 안철수 후보의 후원회장이죠. 김동길 명예교수가 유튜브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용기 뭐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아마 거기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공동 선언문을 이제 살펴보면 인수위원회 이제 구성하고 통합정부 이제 구성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뭐 국무총리를 뭐 맡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뭐 예상과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동 선언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공동선언문이 가치에 의한 단일화라고 이렇게 미사여구로 포장했습니다만은 결국 안에 담겨 있는 건 자리를 나눠 먹는 거다. DJP 연합이 바로 그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죠. DJP 연합에서 JP가 전혀 이렇게 생각이 다른 DJ와 손을 잡은 거는 국무총리 주고 내각의 일정 부분의 그 강력 임명권을 JP에게 줬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안철수 후보는 국무총리를 아마 약속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윤석열 내각에 뭐 3자리든 5자리든 아니면 3분의 1이든 일정 규모의 그 강요 임명권을 약속받고서
사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장제원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이 처음에 실무 협상을 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갔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듣고서 이건 아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와 잘 아는 사람들의 이 주변 평가를 보면 안철수 후보는 그런 거보다는 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뒷얘기들 흘러나오는 걸 보면 안철수 후보가 뭐 질문을 3개를 적어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을 할 때.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이런 각서와 약속 같은 게 언제 지켜진 적이 있느냐. 근데 우리 윤 후보님은 저한테 어떻게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랬다는 거죠. 그 종이 쪼가리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거기에 얘기한 뭐 개혁, 미래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공동선언문에 나온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가치에 더 충실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는 어차피 약속을 해서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안 지키면 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믿겠다. 약간 그런 통큰 합의 쪽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단일화의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가 결국 관심사인데요. 윤 후보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예상보다는 좀 늦어진 데다가 단일화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이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두 분은 이번 단일화 파장과 시너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대략 한 6%에서 10% 정도를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 이런 걸 보면 그 6 내지 10이라는 거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 고유의 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 후보도 싫고 윤석열 후보도 싫다. 저는 이런 세력이 제일 많다고 보고요. 거기에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없다면 나는 이재명 후보한테 갈 거야 하는 세력도 좀 있고 아니야 나는 윤석열 후보한테 갈 거야 이렇게 다 이제 혼재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싫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개의 경우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냐 윤석열 후보냐 나눠질 텐데 일단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표가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제 초박빙 상태였거든요. 그 초박빙 상태에서 약간의 균형이 깨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물론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세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손익 계산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쪽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저는 어느 쪽이 플러스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열흘 전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한번 깨졌단 말입니다. 그때 깨지는 순간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었습니다. 붙어갖고 야 이재명 후보가 역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붙었던 지지율이 또 조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20, 30세에 한 2, 3%, 많게는 4, 5% 정도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왜 그럴까? 그 단일화가 열흘 전에 깨진 거에 실망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엎어지지 않고서 지지율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졌던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저는 거의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어쨌든 기세, 바둑을 두면 이제 기세가 중요한데 기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단일화 이뤘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기세를 잡은 건 맞고요. 다만 그 바둑을 둬보면 아시겠지만 기세를 통해 갖고 판을 막 몰아치고 상대방을 몰면서 주도권은 잡지만은 막상 그렇게 바둑을 두는데 실제로 세력은 싸워도 나중에 집계산할 때 보면 실리는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 기세는 탔지만은 개가에선 지는 경우가 바둑에선 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의 기세는 잡았지만은 승패는 끝까지 장담할 수 가봅니다.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하실 말씀 글쎄요.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제가 저는 뭐 바둑을 못 둬서 특별히 그렇지만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 저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후보한테는 이득일 것이다.
이미 사실은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른바 개가를 해봤을 거예요. 네네. 이걸 우리가 하는 게 낫냐 안 하는 게 낫느냐는 걸 해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선거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였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기세라는 것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내일부터 투표에 들어가는데 오늘 단일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요 벌써 이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네. 우리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깨졌을 때 그때 다들 그 이회창 후보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선거 당일날 민주당사에 당직자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다 진 줄 알고 그 전날 네. 술 마시고서 다 집에 가고 딱 3명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명. 그때 김현미 장관이 아마 그때 부대변인이었나 갖고 3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졌다고 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전혀 바뀌었던 거거든요. 이처럼 그 민심의 흐름이라는 건 사실은 미리 예측하거나 아무리 선거 전문가들이라도 미리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건 진짜 투표함을 까봐야 네. 그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이제 궁금한데요. 하루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또 기세를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예.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전격적인 단일화를 성사를 시켰었는데 야권 단일화가 더 큰 규모로 그 다음 날 바로 또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과 통합 정부론 어떻게 힘이 좀 빠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통합정부론은 좀 힘이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통합정부론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버렸으니까 그럼 통합정부는 누구하고 하는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좀 힘이 빠질 텐데 김동연 후보를 잡은 건 어쨌든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거는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서 그 문재인 정부 상당히 각을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사람이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중도층의 상당한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김동연 후보와 이렇게 단일화를 한 거는 문재인 정부를 과거 지지했던 사람들 좀 최대한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확장의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열어놨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김동연 후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이 미미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지지율이 어느 정도 돼야 후보직을 사퇴하고 미뤄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김동연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합정부론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론으로 네. 상당히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을 보내서 많은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달콤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훨씬 더 우리는 많은 걸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는 견적을 다 받았던 거죠. 근데 견적은 이재명 후보가 어찌 보면 더 싸게 그러니까 많은 값을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가지의 신뢰의 문제를 안철수 후보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종이 쪼가리 같은 거 필요 없다. 차라리 나를 믿어라라고 한 윤석열 후보의 그 러브콜을 보다 더 안철수 후보가 신뢰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지지율 그게 이제 덩어리죠 일종의 덩어리하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는 크기 자체에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장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파장이야 당연히 크지만은 그 신뢰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심성경 후보가 물었지 않습니까? 단일화 하실 거예요? 안철수 후보 안 한다. 이미 결렬됐습니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세 다니면서 뭔 얘기했냐면 윤석열 후보 찍으면 1년 뒤 손에 장을 지지고 싶으실 겁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밀실 합의를 통해 갖고 단일화를 딱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 안철수를 얼마나 믿고 안철수의 신뢰를 보내면서 그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로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 이미 신뢰성은 안철수 후보가 확 상실했기 때문에 파급력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단일화는 없는 건가요? 가능성 있는 단일화가 생각할 수 이제는 있는 없죠. 게 있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절대 단일화를 안 할 겁니다. 이제까지 그 진보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단일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네. 이제는 3자 대결로 가는 거죠.
뭐 안철수 네. 후보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당정 후보 같은 경우는 1997년에 김대중, 이해창 후보가 맞붙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격전이었죠. 네. 그 당시 그 저기 진보 진영하고 개혁 진영에서 권영길 국민승리 21 후보에게 엄청난 압력을 넣었습니다. 야, 지금 그 이렇게 격전인데 권영길 당연히 그 드랍하고서 네. 김대중 후보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도 지지 안 했거든요. 네. 그때도 지지 안 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사실은 단일화 압력이 별로 세다라고 볼 수가 없죠. 진보 정당에 대한. 네. 당연히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글쎄요, 의원님도 뭐 네. 아니 단일화는 없다고 보시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도 뭐 생각은 비슷한데 정치에서 또 절대라는 건 없거든요. 그 정도 여지만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절대라는 건 없어요, 정치에서는. 1% 남아 있는 건가요? 아, 뭐 가능성은 알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네네. 네, 오늘부터 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초박빈 판세에서 결국 20%대에 달하는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어제 선거적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까지 대장동을 놓고 맞붙었는데 부동층 표심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영향이 있을 걸로 봤는데 마지막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TV 토론을 보자마자 바로 단일화 이슈가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3차 TV 토론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저것도 이제 대장동 문제, 사실 이번 TV 토론은 그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제한 3번의 TV 토론 모두가 대장동 이슈로 덮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네. 예, 단일화가 대장동 이슈를 덮어버렸다. 네. 예, 네.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당히 두 후보가 그냥 격렬하게 대장동 이슈로 맞붙었었는데요. 워낙 그 단일화가 더 크기 때문에 단일화에 덮여갖고 뭐 이제 대장동이든 뭐든 사실 후보 본인의 굉장히 큰 실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이제 다른 변수가 판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선거는 진짜 윤안 단일화에 대한 평가. 아, 이걸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유권자들은 이제 윤 후보를 찍을 거고, 야, 저거 안철수 저거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네. 윤안 단일화?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납득할 수 없어. 오히려 이재명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에 갈 거고, 결국 윤안 단일화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 그 선거 판세를 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이 또 예.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평가에 따라서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는 그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투표율이 비슷하다면 뭐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그 윤난 단일화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 진영 지지층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고쳐먹고 네. 투표장으로 적극 달려갔다. 네. 윤석열 후보 측은 안심하고 말고 만약에 이렇다면 네. 그러면 뭐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로 그 생각합니다.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투표율을 이번에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투표를 하면은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에 유리하고 낮으면은 그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게 이제 뭐 통상적인 그런 이제 공식처럼 그렇죠. 예, 그 인식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은 그런 그 정도의 공식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될까요? 아니 그거는 2012년에 이미 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12년에 투표율이 75.8%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대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뭐 진보에게 유리하다 이 공식은 2012년에 이미 깨졌고요. 그런데 이때는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2017년에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죠. 도입이 됐는데 그때야 뭐 어차피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때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그때 77.2%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보다 더 높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틀간 진행이 되고 3월 9일 본투표가 있는데 네. 아마 여러 가지 관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지금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상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사전투표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투표에 나가는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층도 꽤 많을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 5년 전에 77.2%보다 오히려 이번에 투표율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좀 그 코로나 오미크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20만 명 이상이 뭐 육박해서 막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5년 전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1%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오미크론 그런 영향 때문에 이 26%를 뛰어넘었을 것이다. 네. 사전 투표율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본 투표율까지 합산하면 그럼 한 몇 %로 예상을 더 넘을 하시나요? 거. 그래서 이번에는 뭐 거의 80%에 육박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전망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2012년 정도의 그런 급의 2012년은 투표율이 75.8%였는데 네. 그때는 사전 투표가 없었고요. 네네. 아무튼 최종 투표는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을 네.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전통적인 그런 투표율에 대한 공식이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깨졌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직도 그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이제 편집국장이었는데 D-2일이죠. D-2일에 정치부장이 저녁에 콜라보가 또 왔어요. 그거 갖고 하는 얘기가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2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문재인 후보가 엎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D-2일에 그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1% 차이로까지 추격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추격을 했다가 그게 다시 벌어지거든요. 벌어져고 결국 결과는 3.6% 108만 표차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지는데 그럼 왜 이렇게 추격했다가 벌어졌나? 제가 그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그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여권표들은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저 꼭 찍어줘야 돼라고 이제 중도나 아니면 그 부동층으로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막판에 양쪽 후보가 세게 그 격전이 벌어지니까 결국 하루 이틀 남기고서 다시 박근혜 후보 쪽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쨌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표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몇 프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점에서 보면은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 80% 안팎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비록 아무리 오미크론이 있고 하더라도 사전 투표가 일단 굉장히 잘 돼 있고 거기다가 양쪽 진영의 결집이 유난 단일화를 통해서 더 이렇게 그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투표율은 아마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두 분 다 80%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역이나 연령별 투표 상황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 캐스팅 보트 역시 수도권과 2030 세대가 될지 한번 들어볼까요? 눈여겨볼 지역이나 또 연령대 있다면 추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2030 같은 경우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30부터 50까지 그 지점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훨씬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얼마나 이제 그 지지율 차이를 벌이느냐.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역대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이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선전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은 뭐 과거에 보면 뭐 문재인 후보 시절에 보면 뭐 거의 90% 정도 안팎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한 5에서 70% 정도를 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막판에 결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90%까지는 몰라도 네. 아마 85% 이상 정도로 결집은 될 것이고요. 네. 그에 대한 이제 일종의 반작용이죠. 반작용으로 영남은 또 윤석열 후보 또 쪽으로 결집할 결집이 될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한데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다. 그러니까 현재 그 유권자가 한 4,400만 명인데 수도권 비율이 50.2%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절반인데 역대 대선에서 수도권에서 지고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이후에. 네. 2012년에 서울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근데 경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겨갖고 수도권 전체로 하면은 약 7만 표 정도를 박근혜 후보가 이겼었거든요. 그걸 보면 이번에도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연령대는 저는 30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30대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하려면은 30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굉장히 30대에 그 공세를 집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30 여성들. 네. 이미 20대 남자들은 다 똘똘 뭉쳐갖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근데 2030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심상정 후보로도 가고 또 안철수 후보로도 가고 부동층으로도 가 있었거든요.
이 표들은 절대 이제 윤석열 후보로는 안 가는 표들인데 이 표들이 얼마만큼 이재명 후보 쪽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결집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2030 여성 표심이 얼마나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지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네.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2011년에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11년 동안에 11번 철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보 사퇴, 후보 양보, 또 정당을 창당했다가 해산하고 정당 합당했다가 다시 분당하고 그래갖고 이번이 이제 11번째 진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그 철수를 한 셈인데 그걸 보면은 참 우리 정치, 한국 정치 하나의 그 신기록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저는 한국 정치의 신기록 안철수의 또 철수를 오늘의 네, 한 줄 논평으로 삼겠습니다. 네, 최병욱 위원님. 오늘 뭐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2012년이죠.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를 했는데도 졌거든요. 그러나 단일화가 그 승리를 하는데 기반이 되는 건 틀림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단일화가 승리의 충분 조건은 물론 아니지만 단일화는 승리의 필요 조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타결된 야권 단일화 그리고 대선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